안녕하세요. 원래 이 강연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거리두기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니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책 읽기와 문학 작품을 통한 미래의 길 찾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공사교육에서 30년 이상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를 해오면서 느낀 게, 우리가 흔히 책 읽기가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성적 향상과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또 강의를 하고 과정을 보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한 결과 책 읽기가 실제로 학생에게 필요한 성적 향상 혹은 미래의 길 찾기에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걸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는 어떤가? 사실 요즘은 코로나 전후, 비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는 어떤가? 지금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몇 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하면은 어느 걸 고르고 싶습니까? 현재 배는 고프지만 희망이 있다. 지금 배는 고프지 않지만 희망이 없다.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은 지금 배도 안 고프고 희망이 있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위에를 고르겠습니까? 밑에를 고르겠습니까? 위에. 그렇죠. 지금 배는 고프지만 희망은 있다. 이게 사실은 제 세대 전후 베이비붐 1, 2세대 이후는 성장기에 배도 고프고 좀 힘이 들었지만, 그때는 저희들 세대는 고도 성장기여서 지방대학을 나오도 다 취직이 됐고, 그래서 배는 고프지만 늘 희망이 있었어요.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는 고프지 않지만 희망이 없다. 이게 참 문제지요.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부는 시키지만 참 답답하다. 청년 실업이나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어렵죠. 또 간혹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냥 반은 농담이고 농담보다는 진담 쪽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한 가정 파괴범일 수 있다. 그 이유가 대학 들어가는 데까지 온 가족이 골병 들고 졸업하고 난 뒤에 취직 안 되고, 이보다 더 확실한 가정 파괴범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신이 대학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어쨌든 대학을 보내려고 했지만, 결혼을 시키고 제대로 좀 사람 대접을 받고 살려면은 대학을 가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 보냈죠. 그러나 지금 젊은 부모들은 꼭히 그 아이들에게 대학을 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또 세상이 달라지고 있죠.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가장 선구적인 게 스포츠죠. 옛날에는 야구나 축구에서 아주 엘리트 선수들은 명문 사립대학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바로 프로로 뛰어들지요. 공부는 어떻게 보면은 전성기 지나고 뒤에 해도 되거든요. 어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몇 해 전에
이세돌 구단과 이 알파고의 파우둑 대국 이후로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나라 한국.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가장 안 돼 있는 나라도 한국. 기업체가 안 돼 있다는 게 아니라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말만 4차 산업이지 여기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어떤 그 대응책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경쟁해야 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첫째, 서비스 대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신한다. 옥스퍼드 연구소에 따르면 현존 직업의 47%가 사라진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을 대표적인 직종이 신부님, 목사님, 스님, 심리치료사, 국회의원 등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하는데, 자, 이 세 분은 어떻습니까? 신부, 목사, 스님은 인간의 영혼, 정신에 관계하기 때문에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수할 직종입니다. 심리치료사, 아주 복잡한 사회일수록 필요하겠죠. 그리고 임상간호사, 고령화 사회 같은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좀 미심쩍습니까? 국회의원 가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왜 넣었습니까? 반은 진담이고 반은 농담입니다. 국회의원은 자기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제도는 가장 늦게까지 잡고 있을 거니까 국회의원도 상당히 오래갈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기계와 경쟁해야 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지적으로 자동화 가능한 직종은 대부분의 기계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도 상당히 사양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러나 새로운 가치 부여 의무,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일들은 인공지능이나 어떤 디지털 이 문명 발달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감성적 인간적인 일도 오히려 더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판단을 요하는 일. 그래서 인지적 자동화가 가능한 것은 거의 기계가 대신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단순한 바느질은 이제는 기계가 대신하죠. 그러나 이탈리아 장인은 그냥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재료를 취사 선택해서 딱 만드는데 이 제품은 전 세계에서 100장만 만든다. 그러면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렇죠? 이탈리아 장인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단순한 문서 작성은 이미 기계가 대신하죠. 우리가 기록에 따르면은 인공지능으로 스포츠 기사 같은 것은 한 10분에 1000꼭지 이상을 쓴다고 하죠. 그리고 예측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해요. 그러나 창작 글쓰기는 아직은 아니다. 몇 해 전에 일본의 어느 대학 교수가 문해현상 모집에 컴퓨터 글쓰기로 해서 예심을 통과하고 난 뒤에 화제가 되죠. 그 다음 단계에서 이 교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컴퓨터 글쓰기를 중단하겠다. 아직은 아니다. 요즘 시나리오 작업이나 이런 거는 공동 작업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본격 문학인 시, 소설 같은 것은 기계로는 좀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의미 없다. 아름답고 의미 있고 창의적인 삶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좀 우리 밑에도 보면은 교실의 거품 중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겉면 성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뭐 그 열매는 달다. 뭐 하면 된다. 이런 거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 많았습니까? 겉면 성실인데 지금은 창의적 아이디어 없이 부지런한 사람은 주변에 민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단톡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은
보낸 친구는 자기는 뭐 새로운 내용이라고 또 보내는 거 보면은 아마 한 몇 달 전에 유행하던 이런 거 다시 또 보내고 이런 게 있죠. 창의력 없이 그냥 부지런한 사람은 민폐를 끼친다. 아름답고 의미 있고 창의적인 삶을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이제는 이 코로나 전과 후, 지금 요즘은 화두가 비대면. 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 같아요. 초중고 학생들은 사실은 비대면이 되고 난 뒤에 학력 격차가 굉장히 커져요. 최상위권은 일부 학생들은 학교 안 가니까 좋대요. 학교 가서 어차피 자는데. 그러나 대면으로 지도하고 확인해줘야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책을 손에서 안 놓는 이런 중위권들이 비대면으로 가보니까 완전히 손을 놔보니까 하위권으로 편입되겠죠. 하위권은 어차피 공부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비대면 상황에서 중위권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하위권도 학습 동기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걸 저는 그 제시를 한 적이 있고요. 반면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학생들은 처음에는 비대면 수업이 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더 낫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교수님들 대부분이 열심히 강의를 하시지만 늘 몇 회 전에 강의록을 가지고 그대로 강의하고 이런 교수님들도 이제는 이걸 딱 찍어서 모든 사람이 보게 되니까 강의에 신경을 쓰겠죠. 교재 연구를 더 열심히 하시고 콘텐츠를 더 충실하게 만들어서 올려놓으니 학생들 보면은 강의실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강의가 성실한 거라. 훨씬 내용도 풍부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몇몇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금요일 날이나 이런 때 보면은 한 과목 때문에 학교 가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한두 과목을 듣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되니까 그것도 너무 좋다. 그래서 이미 코로나 전부터 라이트입니까? 학교는 죽어다. 스쿨 이즈 데드를 쓴. 앞으로 거의 모든 강의는 그냥 인터넷으로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대면이 그것을 좀 더 앞당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아주 우리가 배달업체나 이쪽은 정말로 일손이 딸리고 또 주로 오프라인 사람을 만나야 영업이 유지되던 쪽은 또 굉장한 손실을 입고 있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활로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직업 형태를 볼 때는 프리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를 쓴 다니엘 핑크는 이미 이걸 쓸 당시에 10년이 넘었죠. 앞으로의 직업은 헐리우드 스타일이다. 헐리우드는 영화를 만드는 메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기도 첫째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을 대는 제작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감독을 선임해야 되고 배우를 캐스팅해야 되고 기타 스텝이 있죠. 이들은 영화를 다 만들고 나면은 이 조직이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면은 해체됩니까? 해체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평생 직장 같은 것은 없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에 특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 기간 특정 장소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난 뒤에 그 조직은 해체된다. 영화를 만드는 것 같다.
지금 우리 사회도 공무원이나 교사는 철밥통에서 지금 오래 가지만 앞으로 이 조직들도 이 직종들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헐리우드 스타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프랑스 최고 지성이라고 하는 작가 탈리는 이 코코블록하고 같다. 우리가 어릴 때 코코블록을 할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코코블록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다가 배를 만들 때는 확 부숴버리고 상당 부분은 그 부품이 들지만 요 배의 유선형 부분에 이런 거는 또 다른 부품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자 코코블록이라면 A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렇게 여기 있는 우리가 결합이 돼가다가 B 프로젝트 할 때는 여기 일부와 이쪽이 새로 결합하게 되죠. 특정 재능을 가진 사람끼리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이합집산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작가 탈리는 합리적인 미치광이에서 세계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부유한 유목민, 하이퍼 클래스라고 하죠. 우리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뭐 이 세계적인 거부 같으면은 유목민처럼 산다고 하죠. 한 달은 로마에서, 한 달은 런던에서, 한 달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여름이 되면은 알래스카에 가서 연어잡이 하자. 이런 식으로. 또 이들은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또 동영상으로 제작도 해놓고 이렇게 하겠죠. 부유한 유목민이 있고 중간계급. 중간계급의 특징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불안정한 고용과 불안정한 임금이 특징입니다.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면은 항상 이렇게 카드를 내면은 그 직원이 묻죠. 일시불로 할까요? 몇 달 분할로 할까요? 하면은 항상 머릿속에 잔고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해고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고, 불안정한 임금, 불안정한 고용, 그러면서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불금. 여가 그리고는 이제 토요일에는 우리가 앞산이나 팔공산에 가서 한번 좀 쉬고 와서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오전에 청소하고 집안일 거들고 오후에 컴퓨터 틀어놓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찍어놨는 거 열어가지고 보면서 가상색으로 아 좋다,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보노.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뭐 노숙자 이런 쪽을 생각해 보면 궁핍한 유랑자.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의 고민은, 젊은이들의 고민은 이쪽은 우리가 제쳐놓고라도 여기에서라도 첫 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런 생각, 또 부모님들도 이런 데 대한 고민이 많죠.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ifference is the value. 차이가 가치를 만들어낸다. 옛날에는 남과 차이가 나면 학급 안에서도 특별히 튀고 차이가 나면 왕따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이 차이가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한 책 읽기가 왜 중요한가, 이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은 예전에는 이 T자형이었죠. T자형은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의 그 바탕이죠. 다양성 폭, 이 제너럴리스트. 그리고 이 밑으로 뻗는 것은 전문성 깊이, 스페셜리스트. 교양 어떤 이런 그 폭넓은 바탕에다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인간형이었다면 지금은 파이형이라고 해서 많이 달라졌죠. 저는 이쪽에 쉽게 이 T자형을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O와 요로 거꾸로 씌워보면은 이게 아까 제너럴, 베이스, 여기에다가 하나의 전공이 있어야 된다. 이 교양이나 혹은 상식만 이렇게 넓고 전공이 없을 때 흔히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식이 풍부하고 교양이 있고 이럴 때 전공이 없을 때는 우리가 옛 속담에
반풍수 집안만 굳고 대목장에 쪽박 깨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팔방민 박 굶어 죽는다. 다 잘하는데 잘하는 게 없을 때에는 밥벌이가 참 어렵다는 거죠. 옛날에는 풍부한 베이스 교양이 바탕 지식을 배경으로 하면서 하나의 전공이 있으면 되는데 요즘은 이 바탕에다가 하나만 안 되고 전공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IT도 접목해야 되고 다른 것도 접목해야 되고 그렇죠? 통섭, 장르 간의 벽 허물기. 그런데 공부를 해보거나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를 확립해 놓으면 다른 하나를 이렇게 쌓아가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이제 배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정마음가짐.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산업사회에서는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100m 달리기식이죠. 전력 질주해서 100m 달리기에서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놀아도 평생 직장이 보장됐지만 지금은 어림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인데요. 자, 이 배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고정 마음가짐, fixed mindset 하면은 배움에 대해서 늘 고정된 그런 편견,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성과 목적에 중점을 둬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성장기에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시험 치고 오면은 집에 아파트 문을 딱 여는 순간 엄마가 몇 개 들렸노? 몇 점 맞았노? 있죠? 그게 성과 목적 교육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해왔어요. 그런데 성장 마음가짐은 이 growth mindset은 학습 목적, 성장 마음가짐, 이 growth, 성장에 중점을 두면은 몇 개 틀렸노, 몇 점 묻노가 아니고 수고했다, 애썼다, 노력했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고정 마음가짐은 성과 목적.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똑똑하다고 칭찬해주고 실패를 했을 때는 네 능력이 부족하다, 머리가 나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학습 기회를 포기하고 문제풀이는 자신의 똑똑함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100점 모으면 행복하고 틀리면 좌절하고 이런 학생들, 그리고 이쪽을 한번 더 보고 갈까요? 성장 마음가짐은 시험을 쳐도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리더라도 그게 학습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문제 해결 시에는 똑똑하다는 이야기 대신에 노력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패도 교육적인 기회로 보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고 어려운 문제를 도전과 기회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되면 됐죠. 아입니다. 즐겁게 이제 받아들이죠. 예를 들면은 이 고정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과 성장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에게 딱 앉혀놓고 문제를 주면서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주고 네 어느 문제로 문제를 풀어볼래 하면은 고정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은 어떤 문제를 택하겠습니까? 쉬운 문제 돌라고 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돌라고 하겠습니까? 쉬운 문제 돌라고 하죠. 틀리면 불행하니까. 기분도 안 좋고. 그러나 성장 마음을 가진 학생은 어떻습니까? 항상 어려운 문제를 달라고 해요. 틀리더라도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쪽으로 양육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캐럴 드웨익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실패했을 때 고정형은 내가 똑똑하지 못했어. 내 머리가 좋지 못했어. 성장형은 내가 열심히 시도를 안 해가지고, 성장형은 언제나 셀프 모니터를 합니다. 문제가 어려워도 문제가 연습 때보다 어려워서 충분히 집중해야 하지 않았구나.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수능을 거친 학생들이 많죠. AB 두 형이 있습니다. 1교시 국어가 어려울 때 굉장히 수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1교시 문제를 딱 보니까 국어가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성장형, 고정형은 성장형은 딱 보고 문제가 이게 평가 모의고사나 이런 것보다 정말 어렵구나. 미치겠네. 여기까지는 성장형이나 고정형이나 다 똑같습니다. 성장형은 딱 돌아앉아서 다 어렵겠구나.
지금 조금 더 집중하고 정신을 차려야 차이가 나겠구나. 늘 자기와 대화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딱 차분히 문제풀이에 집중하지만 고정형은 딱 보고 아이고 어렵다. 미치겠네.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옆에 시험지 장수 넘기는 소리 들으면 저 학생은 아마 다 풀고 다음 장 푸는 것 같다. 아닌데 그렇죠. 그 학생도 답답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는 끝에 가서는 그만 얼굴이 막 멀개지고 이렇게 하다가 자포자기하고 대충 시험을 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머지를 쭉 망치게 되죠. 바로 이런 문제 우리가 평소에 고정형의 아까 말하는 이 고정형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런 사고로 학습을 하느냐 성장형이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캐럴 드웩은 성장형은 어려워지는 만큼 나도 더 열심히 더 침착해야 돼. 늘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면서 열심히 하자고 하죠. 고정형은 한참 문제 보다가 나 뭐 하겠어요? 포기할래.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자, 캐럴 드웩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다. 강철, 다이아몬드, 자신에 대한 인식. 이 캐럴 드웩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간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게 강철, 다이아몬드, 자신에 대한 인식할 때 사실은 뭘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인간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바뀐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수학은 안 돼. 나는 화학은 안 돼.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또 무심중간에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원래 수학을 안 돼. 뭐 아빠를 닮아가지고 안 되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문제죠. 자, 캐럴 드웩이 이야기를 하는 게 고정형인 주로 똑똑하고 머리가 좋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형은 늘 애 많이 썼네. 차분히 노력하니 어려운 문제도 풀리네. 결국은 성장형은 결과보다는 과정, 노력에 대한 칭찬 이쪽을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제인 엘리엇이라는 선생님이 아주 그 중요한 실험을 했죠. 지금 여기에 교실이라면은 학생이 수십 명 있는데 어느 날 이 제인 엘리엇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 교육학 논문하고 이렇게 보니 이렇더라. 일반적으로 푸른색 눈을 가진 학생이 공부를 잘한단다. 이러니까 막 갑자기 푸른색 눈을 가진 학생은 기고만장하고 막 힘이 펄펄 나겠죠. 갈색 눈은 막 다운돼 가지고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일정기간 공부해서 시험을 치면 누가 월등히 나겠습니까? 푸른 눈이 월등하게 났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열흘 뒤에 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지난번에 푸른색 눈을 가진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다. 푸른색이 아니고 갈색 눈이 공부를 잘한단다. 그러면은 순간 상황이 역전되겠죠. 갈색 눈은 그러면 그렇지 이래가 막 기고만장해지고 푸른색 눈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진짜입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 속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게 누굽니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죠. 미켈란젤로는 지금 이게 20대 후반에 조각을 했고 나중에 또 가보신 분도 있지만 피렌체에 한번 가보세요. 미켈란젤로는 생물연대가 1475년에서 1564년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절대적인 미의 기준을 만드는 게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미켈란젤로가 미의 기준을 만들고 동시대 예술가들은 미켈란젤로와 경쟁하면서
르네상스 예술이 발달을 했고, 후세대들은 미켈란젤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다가 새로운 사조를 만들기도 하죠. 아마 미켈란젤로와 당대에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대표적인 예술가가 누굽니까? 리오나르도 다빈치지요. 후에 카라바조나 엘 그레코 같은 예술가는 미켈란젤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다가 바로코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도 하죠. 자, 피렌체에 가면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피렌체 이 성당 건축가 브룬렐레스키가 만든 이 거대한 돔이 있죠. 우리 일본 영화 냉정과 열정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 장면을 찍었는 거, 올라가는 거 봤죠. 자, 여기에 벽돌 400만 장으로 만든 거대한 돔이 있죠. 자,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탈리아 최고의 데리스크 산지인 카라라 지방에서 캐낸 높이 6m, 무게 50톤의 양질의 대리석이 있는데, 많은 조각가들이 그 대리석이 탐이 납니다. 그걸로 조각을 하고 싶은데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겠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조각하는 데는 상을 만드는 두 가지가 있죠. 조소, 소조, 비아죠. 철사 같은 걸로 심 만들어 놓고 붙이는 경우가 있고, 석고 같은 거로 이렇게 밖에서 파내는 부분이 있죠. 이 대리석이 탐이 나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조각을 하다가 다 완성되어 갔는데 코가 날아가 본다거나 이러면 작품 버리잖아요. 그래서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데 성당에서 미켈란젤로에게 당신이 이거 한번 조각해 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해보겠습니다. 20대 후반입니다. 자, 조각을 하기로 했으니 이제 우리가 이걸 대리석이라고 볼까요? 이쪽에 있는 걸 대리석이라고 보면은, 미켈란젤로는 먼저 대리석 속에 숨어있는 다비드라는 생명을 상상하고 그 생명의 가능성을 굳게 믿었다.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을 보면서 그냥 다비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할 때 다윗이죠. 어떻게 하면 청년 다윗을 조각할까 막연히 생각한 게 아니고 여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니 청년 다윗의 뚜렷한 모습과 다윗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이 생명을 만든다고 하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조각을 하기 위해서는 인체를 알아야 되니까 한때 EBS에서 미켈란젤로 방영할 때 보면 산토 스피리스 성당에서 미켈란젤로가 요즘처럼 냉동 시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악취나는 시신을 해부하면서 골격 근육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조각을 해야 되죠. 여기에 미켈란젤로가 뚫어지게 바라보니 청년 다윗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확연히 이 다윗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다윗 아닌 것을 이렇게 필요 없고 버려야 할 부분을 잘라내면 되죠.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완성했을 때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묻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 위대한 작품을 조각할 수 있었느냐,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미켈란젤로 답이 뭐였겠습니까? 나 힘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 속에 청년 다윗의 숨소리, 심장 박동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뚜렷하게 명확히 보이니까 내가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 그렇지 다윗 아닌 것을 뜯어내기만 하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이 그러면은 그림도 한 그려봐라. 이래서 시스틴 성당에 천정화를 그리겠죠.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동서양이.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석공이었죠. 돌조각가. 소크라테스가 어릴 때 아버지 작업장에 가서 묻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엄마는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였죠. 아빠 참 이상해요. 뭐가? 엄마가 옆집 아줌마인데 가면 없던 아이가 생겨요. 어떻게 그래요? 그 아빠가 그것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다 자라서 나 세상에 나가고 싶어요 하면은 엄마가 아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란다. 아, 그래요. 아빠도 이상해요. 어떻게 아빠는 이 거칠고 차가운 돌이 아빠 손을 거치면은 용맹한 사자상이나 아름다운 여신상이 나옵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 그것도
내가 이 돌을 한참 바라보면서 용맹한 사자를 생각하면은 오래 보고 있으면은 사자가 이렇게 이 안에서 나 좀 끄집어내줘요 하면은 사자 아닌 것만 뜯어내면 된단다. 맞습니까? 똑같아요, 동서양이. 자, 우리가 서양만 그러냐? 다비드상이 참 유명하지만 나는 불교 신자여서 별로 안 와닿습니다. 그러면 동양을 예를 들어 보면은 경주 남산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봐요. 경주 남산 가면 칠불안 마의 석불 국보 312호 7기가 있는데 이렇게 7기가 있죠. 이 마의 석불을 조각한 신라석공이 이 조각하는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먼저 이 화강암 앞에서 부처님을 상상했겠죠. 뚫어지게 바라보며 상상하다 보면은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와 따뜻한 체온까지 다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됩니까? 부처님 아닌 것만 뜯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드는 거나 신라석공이 이 마이브를 조각하는 거나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서양이 다 같다는 것이죠. 자, 다비드상이 완성됐을 때 동시대 예술사가 조르조 바사리가 이런 평을 하죠. 이제 더 이상의 조각은 없다. 조각이라는 예술 장르는 여기에서 끝이 났다. 아무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를 능가할 수 없다. 자, 다시 볼까요? 많은 예술가들이 다비드상을 조각하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골리앗의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발로 밟고 있는 거 이런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한 사람도 있고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어떻습니까?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 다비드의 이 얼굴 표정이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렇습니까? 조금 다소 긴장되어 있습니까? 긴장되어 있죠.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조각이 정교하죠.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예술 작품은 시대를 반영합니다. 미켈란젤로 당시에 피렌체는 어땠느냐? 자,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십자군 원정이 끝나고 난 뒤에 르네상스기로 오면은 이쪽 동네가 어떻습니까? 교황권이 쇠퇴하고 왕권이 강화됐죠. 십자군 원정 이후에. 그래서 프랑스는 샤를 8세가 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틈만 나면 피렌체나 이렇게 이탈리아를 아르노 강을 건너서 침공해 오니까 피렌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거대한 골리앗이고 피렌체는 하나의 다윗이지요. 그래서 골리앗에 대항하는 다윗의 어떤 그 형상을 조각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다비드상이 완성됐을 때 시당국이 회의를 해서 이 조각을 어디에 설치를 할까 했을 때 프랑스군이 넘어오는 아르노 강변에 설치를 했죠.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의 감원사지 거기 지나서 문무왕 대항함 보면은 내가 죽어서 왜구를 지키리라 거의 비슷하죠. 발상이.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다비드상을 설명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요 모양이 골리앗 목을 벤 것도 아니고 딱 골리앗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 동작이죠. 저는 여러 평론가들이 이 다비드상을 평론하는 것 중에 이 부분을 아주 눈여겨봅니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으나 모든 것이 시작된 포즈. 맞습니까? 이게 바로 청년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양질의 대리석입니다. 맞습니까? 내 자신이 양질의 대리석이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 이러면은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하기 전에 끊임없이 이걸 바라보면서 청년 다윗의 심장 박동 소리와 숨소리까지 들었듯이 자신이 되고 싶은 바를 꿈꾸면서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면은 우리가 상상의 생명을 만들어내니까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면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문학에서 아레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레테는 탁월함이라는 뜻인데 로마에서는 피르투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인류에게 필요한 양식은 서양에서는 호무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전후, 동양에서는 중국의 춘추 말기 전국 초기의 노자, 장자, 공자, 이 시들에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로 보면은 유럽에서는 호무의 일리아드는 어떻습니까? 트로이 전쟁의 누구죠? 아킬레우스의 용맹함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또 호무의 오디세이는 어떻습니까? 역시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이가 10년 동안 우리가 사이렌, 칼립소 같은 여러 요정이나 이쪽의 유혹을 물리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즉 오디세이의 지혜와 판단력과 인내력, 절제력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쪽 사회에서 아레테라는 것은 아킬레우스의 용맹함과 호무의 지혜와 인내, 절제력으로 죽는 날까지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아레테지요. 그래서 이걸 다시 현대적 의미로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Live creatively and die gracefully. 창의적인 삶을 살고 멋지게 죽는다. 모두에게 창의적인 삶을 살고 멋지게 죽는다. 이게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마음의 창, 우리가 흔히 프레임 하면 안경 태도 프레임이고, 사진 찍는 사람은 늘 이래서 틀 프레임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상위 프레임은 항상 왜라는 데 중점을 두고 의미를 추구하고 목표, 비전, 늘 yes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노력, 수고, 과정을 중시한다. 아까 성장형에 가깝죠. 그러나 하이 프레임은 늘 어떻게, 성공 가능성, 절차, 노를 자주 늘 결과에 신경을 쓰죠. 궁극적인 목표나 큰 그림을 놓치고 주변 작은 이슈에 에너지를 낭비하죠. 접근 프레임은, 이게 역시 상위 프레임은 보상의 크기에 집중하고 지도 밖 행군. 자, 운동팀이 그 연습하는 과정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승했을 때 그 샴페인 터뜨리고 우승컵 들어 올리는 그걸 늘 생각을 하면서 견디죠. 그리고 지도 밖 행군. 사실은 이렇게 도전적인 사람이 없으면 신대륙의 발견이나 우주 탐험 같은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회피 프레임은 늘 실패 가능성, 잘못되면 어쩌노. 잘못되면 네 책임질래라거나 항상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고 늘 조급하고 불안하죠. 이게 우리가 받은 교육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교. 어른이나 아이나 제일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는 게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자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노? 옆집 아이는 이런데 너는 안 이러노? 자는 100점인데 너는 왜 80점이냐? 이런 것보다는 이 비교라는 게 일반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면 학업 성취도가 낮고 행복감이 저하되고 진정한 만족감이 없어진다. 비교를 많이 하면은 연령에 관계없이 배우는 기쁨과 도전 정신이 사라지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비교는 하지 말고 생산적인 비교는 남과의 횡적인 비교를 하지 말고 자는 몇 점인데 나는 몇 점이야. 자는 몇 등인데 나는 몇 등이 아니고 자신과의 종적인 비교. 어제보다 오늘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가. 오늘처럼 노력하면 내일 내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맞습니까? 남과의 상대적인 비교보다는 자신과의 종적인 비교.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좋아지는가. 오늘처럼 노력하면 내일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이런 쪽에 신경을 쓰는 게 더 낫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털이라고 하는데 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달라지느냐.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The greatest discovery of my generation.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human being, 인간은 캐놀도 바꿀 수 있다.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다. by altering. 자신의 뭐를 바꿈으로써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우리 세대가 찾아낸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여기에 뭐였고 싶습니까?
인간은 무엇을 바꿈으로써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다? 뭐였고 싶어요? attitude이죠. attitude of mind.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게 이게 멘탈리티죠.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 세대가 찾아낸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이쪽은 넘어가고. 공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공부는 사전적 의미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있기는 거고, 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오늘 또 어디 글을 쓰다가 나왔는데요. 혼자 공부하는 학생이 제일 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죠. 어른이나 아이든 모든 공부는 이해에 중점을 두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해보고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야 되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암기. 현대학습 이론은 선이해 후 암기입니다. 그렇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어른의 이래까지 모든 공부는 이해에 중점을 두고 이해만 되면 암기는 절반 이상의 암기는 절로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괴로운 게 뭡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암기하라고 하면 참 미치고 싶잖아요. 이해만 되면 암기는 아주 쉬워진다. 이게 꼭 초중고 학생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는데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예습은 답을 알고 가는 게 예습이 아니고 내일 배울 거 한 5분씩만 읽어보고 이해되는 것 안 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자 공부할 때도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거를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이해되고 안 되고를 표시해서 이해 안 되는 걸 이해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습은 이해되고 안 되는 거를 표시를 하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이해되는 거는 되는 대로 표시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표시하고 선생님이 강조하신 내용을 표시한다.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하는 습관. 그래서 1차 복습은 무조건 아무거나 하지 말고 역시 예습할 때 표시하고 수업 시간에 표시한 걸 다시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해만 되면 암기는 주기적인 반복으로 가능하다. 자, 역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책 읽기와 문학 작품을 통한 미래의 길찾기죠.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센스이가 하나입니다. 자, 센스 뜻이 뭡니까? 감각. 저 사람 센스 있다 없다. 그렇죠? 자, 센스 집에 가서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센스 이거 하나로 문예지에 한 90매 정도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센스는 사전 찾아보면 첫째 감각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의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에 make sense 하면 이해하다 있죠. 의미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수학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진 힘을 뭐라고 합니까? 이쪽 있으면 방향성을 가진 힘 벡터지요. 한쪽 방향의 분벡터를 센스라고 하니까 방향이라는 뜻이 있는데 센스는 감각, 의미, 방향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복습 위주의 공부는 창의적이지 않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 복습 위주의 공부는 학생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학생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선생님이 우리 옛날에 보면 왜 누가 수업 참관하러 오면 칠판 좌측 상단에 단원의 목표 뭐 본시학습에 이런 거 적잖아요. 방향 적어놓고 1시간 내내 설명하고 종치기 5분 전에 알겠어요 하는 거 있죠. 이 거꾸로 가는 거. 생산적인 공부는 거꾸로 내려오는 겁니다. 감각. 자, 학생 우리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같아요? 감정적인 존재 같아요? 물론 둘다겠지만 어느 게 우선적인 것 같아요? 감성, 감정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지식 습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각입니다. 옛날에는 감각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이런 걸로 경시했지만 실제로는 무수한 걸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 그걸 추출했을 때 개념이 되는 경우가 많죠. 공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내일 배울 건 미리 읽어보고 느끼는 게 예습이에요. 맞습니까? 어렵다 쉽다 내가 뭘 모른가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 퀴즈 시험 같은 걸 통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업그레이드된 방향으로 이쪽으로 좀 더 진전해서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미리 느끼는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예전에 선생님 세대가 공부할 때는 소울의 진달래꽃 하면은 시만 보면 역겨운 사람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오리다 할 때 시만 보면 역겨운 사람도 국어 시험을 쳐야 되니까 자습 펼치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제, 이별의 정한, 뭐 이래가 소울, 본명, 정식 이런 거 국문학사적인 거 이런 것만 공부해도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수능을 거치 봤지만 수능에서는 작품을 감상해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이 감각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는 그것보다는 시적 화자가 이 창작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여기에 내가 같이 공감하며 느끼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으로는 이것만이 어떻게 보면 살지도 모릅니다. 살 길인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 뽕티가 이 센스, 불어로 상스라고 발음하죠. 이걸 가지고 문해 비평에서 많이 철학 문해 비평에서 인용을 하는데 저는 메를로 뽕티의 이 상스 센스에서 이것을 학습에 적용해서 지금까지 30년 이상 쭉 적용을 했지만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늘 미리 듣고 복습 위주보다는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미리 한번 내가 개요를 읽어보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문제 제기 후에 이해 위주로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책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데리다의 뭐 독서법 같은 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내가 느끼는 게. 남이 정리해 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느끼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해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공부에도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내가 느껴보는 겁니다. 미리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 공부할 내용을 체크해서 의미를 탐색하고 그리고 정리한 후에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공부와 관련을 지우면 학습 습관은 복습 습관의 좌우가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는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가 어떤 책을 공부할 때 어때요? 볼 때 재미있고 자신 있는 부분은 눈길이 자주 가고 자꾸 하기 싫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충 보고 미루고 넘어가잖아요. 두 번째 볼 때도 그 부분 또 빼고 넘어가기 쉬운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5번, 10번 봐도 어떤 특정 부분은 계속 틀리죠. 예를 들면 수학 같으면 확률 약한 학생은 확률에 거듭 틀리는 경우가 있고 자연계 학생 중에 기하 벡터가 약한 학생은 거듭 그 부분이 틀리죠.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약한 부분을 딱 나를 잡아서 사생결단의 자세로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대충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니까 점수가 안 오르죠. 자, 이제 완전 학습, 우리가 흔히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 방법을 보면은 완전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암기하면 되는데 복습을 할 때는 이해한 것과 못한 것 부분,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배우기 전에 미리 읽어보고 모르는 거 문제 제기하고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들으라고 했죠.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하는 습관. 그리고 복습할 때는 이해되고 안 되고를 구분해서 이해되는 거는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됐다면 말이나 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 1등 학생이 나는 이유는 흔히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1등하는데 도움을 주는 1등 공신이 되게 누구냐 하면 거부들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험 칠 때마다 어렵고 힘드는 부분은 이 학생도 아까 내인데 질문하고 저 학생도 질문하죠. 계속 풀어주고 같은데 답해주다 보면 어떻습니까? 귀찮은 것 같지만 내가 설명해 주면서 내가 완성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가르쳐 보면 가장 내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해만 되면 암기는 이제 좀 수월해진다고 했죠. 암기도 암기된 것과 못된 것 구분해서 계속 반복하면 되죠. 자, 내가 학생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 암기를 두고 볼 때 선생님이 학생보다 앞서는 것은 이해겠어요? 암기겠어요? 이해죠. 선생님은 누가 선생님이냐 하면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교과를 학생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선생님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학생이 선생님보다 나은 거는 암기겠죠. 똑같은 페이지를 두고 지금 학생과 내가 시작해서 외우기 시작하면은 학생이 내보다 한 2배는 빨리 외우겠죠. 이제 그런 거죠. 공부의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다음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을 보면 우리는 어떤 걸 공부하고 난 뒤에 어떤 정보를 공부하고 난 뒤에 20분 지나면 42% 잊어버리고 1시간 지나면 56% 이렇게 가서 한 달 지나면 그건 80%를 잊어버립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새로는 어떤 내용을 처음 공부할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각곡선 빨리 잊어버리는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시간은 절반으로 단축되면서 좀 더 오래 기억하고 횟수를 되풀이할수록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적고 나중에 한 7번쯤 보면 조금만 봐도 이제는 롱텀 메모리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일반 이론은 뭡니까? 첫째, 선이해. 예습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설명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질문해서 완전히 이해한다.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암기는 반복학습이다. 맞습니까? 이 원칙만 생각하면 인생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얼핏 보면은 두 학생 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 학생은 100점이고 이 학생은 80점인가? 10시간을 공부한다고 하면 8시간까지는 요까지는 서너 번 보는 데는 다 비슷한데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 광고에서 2% 부족하다는 말은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활용하면은 마지막 마무리를 한 2~3번만 더 보면은 달라질 수 있는데 요 부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어른의 세계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 스스로를 중히 여기는 것. 이 변화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존감은 스스로를 중히 여긴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변화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만 있으면 시간이 문제지 천하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과목 몇 개만 이야기를 하죠. 국어를 잘하는 방법. 흔히 수능으로 보면 문법, 작문, 화법, 독서, 문학 등이 있는데 원래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 감각과 독해력, 속도, 리딩 속도인데 이거는 독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국어가 사실은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은 최상위권은 영어 수학 못해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학생은 거의 없고 국어 아니면 탐구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국어는 오늘 5가를 배우는데 다음 주에 6가를 배우는데 6가 분량이 10쪽이다 같으면은 먼저 자습서 이런 것 없이 그냥 10번 반복해서 읽고 깨끗한 책을 그 다음에는 오늘 이거를 실천하면 여러분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5번 이상 읽고 그 다음에 모르는 낱말, 어렴풋이 아는 낱말을 딱 밑줄 쳐서 단어 정리를 합니다. 낱말 노트. 우리 영어 단어장 만들듯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어른이나 누구든 간에 단어 정리를 하면은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 다 정리, 다음에 배울 걸 한 10쪽 분량이면 5번 이상 반복해서 읽고 단어 정리를, 낱말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설명 듣고 최고 마지막에 참고서를 보는 습관. 참고서를 먼저 보면 안 되죠. 그 참고서 보고 문제풀이한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점을 권하고 싶어요. 우리말 낱말 노트를 만들어서 단어 정리를 하자. 우리말 국어사전에 보면은 70% 이상이 한자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오늘이 지금 이제 우리가 9월입니다. 흔히 가을은 간혹 책을 보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가을은 조락의 계절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조락할 때 국어사전 보면 조락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자도 알아야 되는데 조락 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가을이 조락이다. 왜 조락인가? 조락을 딱 찾아보면은 조자가 무슨 조자입니까? 말을 쪼, 시들 쪼. 락은 뭡니까? 떨어질 락이거든. 조락의 계절이라면 뭡니까? 초목의 잎이 마르고 시들어서 떨어지는 계절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인데 한자의 훈음을 알면 쓸 줄은 몰라도 이해도가 달라진다. 맞습니까? 아까 브루넬레스키가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에 벽돌 400만 장으로 거대한 도움을 만들었죠. 사실 우리말 어휘 한 1, 2만 단어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현대는 표현의 시대 아닙니까? 정확한 어휘력이 표현력을 향상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연령에 관계없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사전 찾기 훈련을 하면은, 그리고 우리말 이런 것을 구해서 아까 내가 방금 조락하면은 시들조 마를조 떨어질락, 아, 잎이 시들고 말라서 떨어지는 계절이구나. 한자 훈음을 늘 확인하는 습관은 우리를 굉장히 어휘구사 능력을 다르게 할 것이다. 이 부분. 독서의 중요성. 빙산, 실제는 비율이 이렇지 않지만 우리가 물 위에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이걸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이고, 이걸 물 아래에 있는 쪽을 본다면은 물 위에 이 부분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물 밑에 있는 게 이걸 아날로그적인 기초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가 문학작품, 젊은 날에 모고를 읽고 동리를 읽고 톨스토이를 읽고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연암을 읽고 다산을 읽고 안 읽고가 차이가 날 것이다. 그만큼 이 독서 능력이 중요하다. 우리가 산업사회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 자동차 왕 누굽니까? 헨리 포드. 그리고 정바사회의 대표적인 사람은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후기 정바사회는 이 드림 소사이어티의 시작을 한 분이 주라기 공원의 스필버그 감독으로 보는데, 후기 정바사회를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드림 소사이어티는 꿈, 감성, 신화, 이미지를 결합해서 스토리텔링하는 능력. 요즘은 스토리텔링이 약방에 감춰지요. 스토리텔링이 안 되면 요즘은 아무것도 안 된다. 예를 들면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재료도 좋겠지만 비싼 게 아니고, 그 신발 위에 예를 들면 뭐 김연아나 호나울드나 이런 유명 선수들의 성공 신화를 스토리텔링 신발에 보태서 팔기 때문에 비싸죠. 그래서 지금은 이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 자질 중에 하나가 내러티브 파워,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우리가 표현력만 좋고 이야기를 스토리텔링만 할 수 있으면은 갑자기 거부가 될 수 있죠. 이혼녀가 우울증과 싸우면서 책을 써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누가 있죠? 해리포터, 조인 롤링. 내러티브 파워. 그 출발은 사전 찾기, 국어사전을 옆에 딱 놔두고 놓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단어 정리하는 습관.
이게 우리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자, 이 부분도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은 20년 이상을 매년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몇 해 전에 휴 잭맨 나오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때 1월 첫째 주에 고3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학습 클리닉을 하면서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성공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전부 솔깃하지요. 이번 주말에 가능하면 전 가족이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한번 보면 좋겠다. 보고 영화가 괜찮으면은 영화 말고 우리가 어릴 때 계몽사 같은 데서 나오는 장발장 200쪽짜리 축약독 말고 민음사 같은 데서 나오는 5권으로 된 한 3초째는 원전 레미제라블을 읽어보면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갖고 강의를 딱 끝냈어요. 그게 1월 첫째 주였는데 2월 마지막 주에 수성구에 있는 어느 고등학생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니 너무 좋아서 돌아오는 길에 영풍문고에 들러서 그 지하철 지금은 없어졌지만 영풍문고에서 레미제라블 5권을 사서 보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소설만 읽었습니다. 그때 엄마께서 선생님 원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에는 컴퓨터에 미쳐있던 아이가 이제는 소설에 미쳤다. 네 언제 공부할래? 그런데 요즘은 엄마가 레미제라블을 읽고 있습니다. 자, 레미제라블 작품 읽으면 거기에 수능 고득점 비법이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죠. 1800년대 초반이고 프랑스고. 그러나 이 학생은 레미제라블 5권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꾸 읽다 보니까 내가 왜 지금까지 선생님 말씀대로 컴퓨터를 열어놓고 정보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는가.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대요.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그때까지의 그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혁명, 빈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안 됐겠어요. 그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레미제라블을 읽고 컴퓨터 버리고 다 공부만 하고 있으니 엄마가 놀라가지고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데 나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엄마가 읽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지역신문에 레미제라블 효과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6월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받고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사회 탐구 2등급이었어요. 112죠. 그래서 잘했네 학생. 옛날에는 어느 정도 나왔느냐 하니까 올 4등급이었대요. 그래서 실제 수능도 잘 쳐서 서울의 명문대학 경영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은 주기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땀을 흘려야 되고 정신은 주기적으로 감동의 세례를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있는 정신과 취한 감동, 이 니체 이야기로 하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죠. 깨어있는 정신과 취한 감동, 공부하면서도 문학작품이나 다른 예술작품, 미술, 음악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감동의 세례를 받는 게 결국은 미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어 단어 콘크리트는 구체적, 반대말로는 우리가 애브스트랙트 추상적 하는데 구체 한자로 써놨는데 구체라는 말은 중국에서 넘어온 말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말도 아닙니다. 그럼 뭔가 콘크리트라는 영어 단어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한 걸 우리가 받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아지키 왕인이 일본의 천자문으로 전해줬죠. 지금은 번역이 일본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일본이 번역해서 텀 데피니션 해놓은 것을 다른 나라가 동양, 한국, 중국, 대만 등이 역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단어도 그런 단어인데 콘크리트는 구체는 원래 무슨 말이냐. 라틴어 콘크레스 세레, 공존하다, 공존시키다. 함께 성장하다, 타동사 성장시키다 해서 온 건데 자 이렇습니다. 임진왜란을 공부하는데 요거만 딱 보는 게 아니고 임진왜란 전에는 조선사회가 어땠어? 임진왜란이 일어났는가?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사회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종적인 관계만 보는 게 아니고 형적인 관계. 임진왜란 당시에 중국 명나라는 어땠고 일본은 어땠는가. 한 사안을 두고 종적, 횡적, 난로, 시로, 소시로의 언어학적인 표현을 빌면 공시적, 통시적 관점에서 같이 보는 겁니다. 상호 관련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구체적인데 이게 그러면 영어 공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옛날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앞에 가면 문방구 이 손바닥만한 단어장에 이렇게 컴페어 있으면 발음 기어줬고 비교하다 비교하다 이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라. 우리 젊은 날 누가 이래 공부하면은 안 된다고 한 번만 이야기해 줬으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진 찾아보면 compare A with B, with와 to는 인텔렉츄얼이 딱 높여놨죠. 요 사이 구조를 보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예문이 나오죠. 인생은 흔히 항해에 비유된다. 이겁니다. compare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요것만 딱 떼내서 보는 게 아니고 compare를 알기 위해서 아까 콘크리트처럼 다른 단어들을 함께 공존시켜 놓고 보는 것. 함께 공존시켜 놓고 보는 것. 예를 들면 이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죠. 철자 똑같습니다. 콘크리트 기둥이 견고한 이유는 뭡니까? 시멘트, 모래, 철근, 자갈이 두 번째 뜻 함께 어우러져 성장해 있다, 굳어 있다. 맞습니까? 콘크리트가.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컴페어를 알기 위해서 다른 단어들을 함께 공존시켜서 보는 게 콘크리트인데 예문을 정리하자. 아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국어사전도 좋아서 예문들이 나오거든요. 예문을 정리하면 많이 달라집니다. 예문 중심으로 단어 정리를 하고 의학이니까 가능한 한 많이 암기하는 게 좋겠다. 이 단어 정리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적고 뜻은 뒤에 적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수학은 선생님이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어디 가서 배울 때 개념 설명은 대충 하고 문제만 자꾸 주는 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를 합니다. 개념 설명을 하긴 하는데 개념과 관계없는 문제풀이만 하는 쪽도 바람직하지 않죠. 이 개념을 오래 설명하고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고 해석하고 풀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할게요. 생명의 철학자라고 하는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학습 이론 첫 부분에 이게 나옵니다. A 플러스 B 제곱을 전개하면 이렇다. 이렇게 하고 이걸 전개하면 뭐냐면은 답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학 못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답을 좋아하죠. 뭔데 이렇게 하죠. 그레고리 베이트슨은 이렇게 하죠.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문제들은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펼쳐서 설명하고 함수도 fx 하면 좌표 평면이 그래서 많이 풀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은 A 플러스 B 제곱은 AB 된 정사각형 면적이죠. 그러면 A 제곱, B 제곱, AB.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본 학생은 이걸 정리하면 뭐냐면 귀찮아서 그렇지 바로 뭐 해보겠습니까? 여기 C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 나중에 D제곱까지 쭉 규칙성, 법칙까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들을 생각하는 학생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특히 어느 과목이든 빨리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제대로 정확하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특히 수학 같은 선행학습 열풍은 굉장히 비생산적이다. 그렇죠? 여러분도 거쳐봤지만 진도 빨리 나간다고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빨리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정확하게가 중요하다. 탐구 과목도 역시 이 사회나 과학은 나중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죠. 요즘은 국어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사회 과학의 용어들을 알면은 이해도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흔히 비문학 독서 부분에 골고루 잘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나왔는 거죠. 260등에서 1등한 학생의 차이점이에요. 260등 할 때는 꿈도 없고 공부에 관심 흥미도 없고 선생님하고 맨날 다투고 책도 안에 빌보고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1등 할 때는 내가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꿈이 있다. 기초부터 배움의 즐거움 그리고 딱 앉고 선생님 말씀 듣고 필기하고 뭐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죠.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공부는 머리가 아닌 가슴속 열정의 자원이다. 열정이 없는 학생들과는 어떤 일도 같이 도모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에 보면 성공은 무슨 집중력과 반복학습의 산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습관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인간은 85%가 습관의 산물이라고 하죠.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가 한 개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선생님이 아까 열정이라고 했는데 영어 단어 패션 열정이 원래 히랍어로 파세이는 고통스럽다, 괴롭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열정이라는 말은 멜 깁슨 나온 영화 중에 The Passion of the Christ 있죠. 이걸 번역할 때 예수의 열정으로 번역합니까? 예수의 순환으로 번역합니까? 예수의 순환으로 번역합니다. 열정이 원래 고통, 괴롭다 뜻이 있기 때문에 순환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패션, 열정이란 어렵고 익숙하지 않고 괴로운 것을 자신의 본질로 수용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열정을 가진 젊은이라는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을 이걸 수용하고 극복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열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혼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많은데 독서를 하든 공부를 하든 첫 번째는 뭐가 좋겠다?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자. 항상 미리 한번 보고 내가 이해해야 될 부분,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고 그리고 공부한 뒤에 이해가 안 될 때는 딱 체크를 했다가 물어서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를 하자. 그리고 오늘 주제가 책 읽기와 문학 작품을 통한 미래의 길 찾기인데 그러면서도 주기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땀을 흘려야 되고 주기적으로는 감동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책을 통해서 젖어드는 독서를 통해서 감동을 경험하면은 공부해라 이런 거 필요 없이 학습 동기 유발의 최고가 뭐다? 독서입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 사실은 선생님이 오늘 여기에 원래 계획대로 여러 분들이 앉아서 같이 공부하면은 이 유의물을 갖고 와서 같이 읽으면서 하도록 했는데 오늘은 아쉬운 대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같이 읽으면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때일수록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조건이니까. 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이 길찾기도 결국은 책 읽기에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